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청와대 전 특감반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을 두고 언론들이 연일 대단한 분량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죠. 그런데 이거 폭로의 자격 갖춘 거 맞습니까? 몇 가지만 볼까요? 김 수사관은 자신이 쫓겨난 결정적 이유가 자신의 이강래 보고서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여권 인사의 비위를 보고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의 보고 내용이 얼마나 비밀스럽기에 그걸 감추고자 특감반원을 쫓아냈는가. 우습게도 김 수사관이 보고한 첩보는 이미 열흘 전 동아일보가 보도한 기사 내용과 똑같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면 의심의 대상은 이렇게 다 알려진 내용 때문에 자신이 쫓겨났다는 김 수사관의 주장 아닙니까? 어제 새롭게 주장한 조선일보 사찰권은 또 어떻습니까? 김 수사관은 상부에서 요구해 조선일보 관련 보고를 했다며 자신이 작성한 문건을 SBS에 보냈고 SBS는 해당 문건을 김태우 씨가 보낸 코리아나 호텔 사장 배우자 자살 관련 동향 문건이라며 시댁인 조선일보 사주 일가와의 금전 거래가 관련돼 있다는 내밀한 정보와 유서까지 첨부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청와대가 조선일보 사주의 금전 거래까지 사찰했다는 대단한 폭로 같은데 이 보도의 실상은 더 웃깁니다. 이 자살건은 2016년 이미 크게 보도됐고 유서는 작년에 KBS가 입수해 보도했으며 금전관계 이야기는 작년 방영훈 사장의 장모 임모 씨가 보냈다는 편지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이 또한 작년에 보도됐고 이 편지 역시 지금도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뭐가 내밀한 첩보고 뭐가 폭로인가요? 김태우 사건이 여태 폭로한 유일한 비밀은 일부 기자들의 취재 실력뿐이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목소리는 금방 나아지지 않네요. 네, 여전히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점점 더 안 좋아 보이시기도 합니다. 점점 안 좋아지는 건 아니고 네. 점점 나아지는 건 그건 다행인데요. 확실합니다. 다만 목소리는 저 멀리 가고 있습니다. 안 돌아오고 나아지겠죠 뭐. 어쨌든 이 김태우 수사관 사건은 이거 언론과 청와대가 직접 공방을 벌인 일이라 뭐 지켜보기만 했는데 이게 정말 기자들이 취재하긴 취재하고 보도를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이강래 보고서 이게 이제 처음에 논란이 된 거죠. 처음에 자기는 친여 인사의 비위를 보고했기 때문에 잘렸다, 희생양이다 이거죠. 네, 관련된 주장을 조선일보가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보고서 내용을 봤더니 이미 보도가 된 거예요. 네, 청와대가 그렇게 밝혔는데요. 실제 내용도 그래요.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문기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쓴 신문기사를 요약했더니 쫓아냈다는 주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 주장의 신빙성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 이 보고서 때문에, 이강래 보고서 때문에 쫓겨났다, 이게 말이 되려면 그 보고서 내용을 세관에서 몰랐어야 되는 거죠. 그런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고서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도록, 혹은 친여 인사의 비위가 알려지지 않도록 입을 막기 위해서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제가 무너졌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쫓겨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김 수사관이 주장하는 것들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이전에 한 달 전쯤에 청와대 특감반 비위 때문에 난리가 난, 네, 크게 보도가 됐던 그 비의 주인공이 김 수사관입니다. 네, 그래서 대거 모두가 사실 교체가 됐습니다. 그때. 이 사람 때문에 모두가 교체된 거예요. 그때는 언론이 김 수사관의 비위에 대해서 연일 보도하지 않았나요? 그래놓고 갑자기 그 희생양이고 내부 고발자인 것처럼 이 애초에 왜 쫓겨났는지 사실을 빼먹고 보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도해놓고 애초에. 그래놓고 그것 때문에 쫓겨난 게 아니라 그 언론이 보도했던 것 때문에, 보도했던 비위 때문에 쫓겨난 게 아니라 이강래 보고서 때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주장을 이번에 또 그걸 그대로 보도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스스로 보도한 것과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어제
그 나온 조선일보 사주 관련 내밀한 첩보 운운하는 거는 진짜 웃긴 겁니다, 이거. 네, 이미 꽤 나온 사실입니다. 이거 정말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무슨 내밀한 첩보를 마치 청와대가 사주해가지고 그 첩보를 수집한 것이냐. 인터넷에 다 있는 거예요. 게다가 다 보도한 거예요, 이미. 모든 언론들이. 무슨 내밀한 첩보입니까, 이게. 이걸 내밀한 첩보까지 있다면서 보도하는 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2차로? 그걸 보냈다고 해서. 저는 청와대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 해당 수사관이 업무 범위를 벗어났으면 그 즉시 직위 해제했어야 되는데 그게 늦지 않았냐. 그래서 일을 키운 게 아니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네, 그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예. 네. 거기가 그 비판의 포인트가 될 수는 있는데 민간인을 사찰했고 뭐 여권 인사를 감찰하다가 쫓겨났고 조선일보 사주를 사찰했고 막 무한 증폭시키고 있어요. 야, 검증은 하나도 없이. 진짜 민간인 사찰 그 기억 안 나십니까? 오래되지도 않아서 2016년 때 기억해 보면 그 기업인 사찰 지금도 얘기하는데 그때 기업인 사찰 보면 뭐 모기업 대표가 모 여인과 뭐 사실혼이니 뭐 연예인과 동거하느니 격리 직원과 불륜이니 뭐 집에서 집무실에서 환각제를 복용하고 뭐 물란한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사찰이에요. 그 정상적인 수다들은 수집할 수 없는 도청 미행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수집하고 사찰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결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보면 기업 대표한테 물러가라고 사임하라고 강요하다가 네, 김종익 선생 사건이 아주 유명한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했던 영상 직호라는 것을 올렸다는 이유로 사실상 회사에서 쫓겨났었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특접 기업인을 찍어가지고 사찰을 지시하고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정보를 모으고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떤 정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힘을 행사하고 그런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단 하나라도? 뭐 있어야지 어쩌고저쩌고 하죠. 진짜 이거 아무 내용도 없는 거 가지고 이게 며칠째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정말. 해도 너무하네요. 자, 뉴스 해볼까 이제? 네, 물론 말씀처럼 관리 책임과 그리고 공공기록물 관리법 등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 관리 책임에 대한 기본적으로 비판이 집중되는 건 저는 맞다고 봐요. 그 외의 거는 특히 조선일보가 지금 주도하고 있죠. 이 소위 이 공방을. 이거 가관입니다 정말. 자, 첫 번째는요. 삼성 관련된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와 관련해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고위 임원이 내부 감사를 맡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요. 뿐만 아니라 상장 준비가 이뤄지던 시기에도 해당 미전실 임원이 내부 감사를 맡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임원이 삼성그룹 쪽 지시를 바이오에다가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사건의 윗선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룹 미전실의 작품이다라고 길게 풀어 설명한 기사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이미 2015년 11월 달에도 관련된 이메일로 보고를 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고위 인사가 아예 연계되어 있고 그것은 그룹 차원에서 지시한 바다라는 멘트까지도 인용했습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겁니다. 4조 5천억이라는 분식을 일개 임원, 뭐 일개 사장이 어떻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건. 그랬다가는 회사가 망하는데요. 자기 월급으로 책임질 수 있는 액수가 아니잖아요. 4조 5천억. 회사의 미래가 걸린 건데. 네. 그건 당연히 이제 그룹 전체 차원에서 총괄 지휘했을 것이고, 물론 뭐 삼성은 이렇게 해서 들켰는데도 안 망하고 있습니다. 망하기는커녕 분식 해결하고 장부를 고치라는데 장부를 안 고치고 있어요. 예, 적절한 처벌을 받고 있느냐는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분식 해결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장부를 고치라고 하는데 싫다 하고 장부를 안 고치는 사례는 삼성이 최초입니다. 그게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거 자체로 황당무계하다. 기업의 이 자세를 보라가 공권력에 대한 혹은 뭐 정당한 심사에 대한 비난이 폭주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왜 자기들 뭐 용발이 통뼈입니까? 자기들은 왜 안 고쳐? 분식회계 이거 고치라고 하니까 싫다고 안 고치고 있어요. 예, 지금 소송 중입니다. 이런 소송은 최초의 소송이에요. 분식회계라고 결정했는데 분식회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그러면서 그 분식을 고치면 어제
첫 공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입니까? 네, 그제입니다. 네, 그제. 네. 저 내용을 좀 봤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요약한 그 내용 그 분식회 그 내용 고치면 회사가 망한다는 거예요. 자백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용상. 야 대단합니다. 자 다음 주는요. 네, 북미 관련된 소식인데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머지않아 열리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인데 자신의 지역구였던 캔자스 지역 방송 라디오와 전화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북미 간 현 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는데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새해 첫날로부터 너무 멀지 않아 함께 만나길 기대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미국에 가해지는 위협을 해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진전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하여튼 미국은 계속해서 우리는 빨리 만나길 원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요. 그렇죠. 새해 첫날은 사실 멀지 않았기 때문에요. 빨리 무슨 진행이 돼야 될 텐데요. 예, 그 어떤 제스처를 취하기 위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기 위해서 비건 대표가 한국에 왔고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오자마자 종이를 꺼내가지고 잘해보자는 취지의 네, 제재 해제와 관련된 있는 부분들인데 물론 그건 어제는 인도적인 네, 그렇죠. 지원과 관련된 것이고 그것은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니라 유엔에서 그렇게 결정된 사안이긴 한데 어쨌든 그거 이미 다 언론에 나왔는데 굳이 한국에 와가지고 종이를 꺼내들고 이야기를 종이를 꺼내들고 이야기를 하고 또 판문점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어제 또 깜짝 방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비건 대표가 한국에 5차례나 왔지만 판문점 방문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처음일 수밖에 없는 게 비건 대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북한 자신의 상대방을. 네, 만나자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북쪽에서 연락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북쪽은 여전히 비건 대표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당신하고 만나서 무슨 일이 진척되겠냐 이 교착 상황에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플러스 북한이 또 새로운 이런 담당에 대해서 파기될 때까지 인정을 안 하는 경향도 또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교착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비건 대표 혼자 파트너도 없는데 판문점에 그냥 가본 거예요. 가본 겁니다. 자, 이거 역시 일부러 가는 거죠. 네, 그림 소위 사진을 만들기 위한 행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메시지를 보내고요. 우리 의지가 이 정도다. 좀 만나자 뭐 이런 거죠. 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북한은 여전히 미국의 적대 정책 철회와 제재 해제 조치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한 논평인데 제목은 낡은 길에서 장벽에 부딪히기보다 새 길에서 찾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제재 조치할 수 있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이것이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제재가 무섭거나 아파서가 아니라 미국의 진정성을 판별하는 시금석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고 북한의 있습니다. 메시지도 일관돼요. 예. 그 대북 제재 모든 게 다 끝날 때까지 안 한다는데 뭐 일부라도 풀라 이거죠. 계속해서. 근데 이제 여기서 아파서가 아니라 진정성을 보려는 거다 미국에. 네, 무섭거나 아파서가 아니다라는 워딩이 아프기도 있습니다. 하죠. 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북한도 진정성의 시금석 이 말 맞는데 동시에 아프기도 하죠. 예, 경제 제재 빨리 그 일부라도 해제해 줘야 북한도 경제 발전을 하죠. 아프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요. 네,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가 자유한국당 반대로 끝내 무산됐습니다. 어제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마지막이었었는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 도중에 퇴장하면서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유치원 3법이 무산된 책임은 그 절반은 저는 언론에게 있다고 봅니다. 이제 유치원 3법이 어느 날 갑자기 여야 공방의 수준으로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기계적 중립을 취하면서 언론들이 굉장히 비겁하다고 봅니다. 이 이제 정치권이 공방을 시작하면 언론들이 뒤로 엉덩이를 빼고 정치적 공방으로 계속 보도를 하는데 자기들 손에는 항의도 받기 싫고 자기들 손에는 먼지 하나 묻히기 싫은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잘잘못이 명백한 사안도 이렇게 정치적 중립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이게. 여론의 압박이 어떻게 존재하고. 이 법안 처리 무산은 책임은 절반 전 기자들에게 있다고 봐요. 이건 그냥 여야 공방으로 계속해서 보도해 버리는. 보통은 정치권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 사안은 너무나 드라마틱했어요. 예, 그렇게 한유총에 대해서 기사를 쏟아내다가 갑자기 자유한국당이
한유총 입장에 서기 시작하자 여야 공방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네. 이쪽 공방과 저쪽 공방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마는. 뭐하러 기사를 써요 그러면. 정말. 절반은 기자한테 있다고 봅니다. 기자들에게. 네, 마지막으로 뉴스 하나만 더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차성한 판사가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다가 법관 탄핵과 관련돼서 청원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네. 그분을 저희가 인터뷰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미니 하나 있습니다. 내일 모레가 남북 최초의 상시 연락망이죠.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개소 100일입니다. 예. 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는데 오늘은 특별한 전화 연결입니다. 김창수 부소장 겸 사무처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는 저희 방송에 스튜디오에 출연하셨는데 그때는 출근하시기 전이었고 그죠? 예, 그때는 서울에서 출연했습니다. 지금은 근데 개성이시라면서요? 예, 지금은 황해북도 개성시 판문동에 있는 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사무실입니다. 우리 보통 출근 시간 8시 반쯤 되는데 뉴스 공장에 호출해가지고 오늘은 7시부터 나와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개성하고 이렇게 전화가 되는 겁니까? 원래? 원래 과거에 개성공단이 활성화될 때는 서울에서 개성하고 전화가 됐습니다. 예. 지금은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가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공동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긴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제전화를 통해서 서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개성과 국내 언론이 인터뷰한 적이 있나요? 우리 공동연락사무소 100일 맞이해서 제가 서울에 나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성에서 이렇게 직접 전화로 인터뷰를 하는 거는 처음인데요. 그게 바로 또 우리 뉴스공장 유력이 아닐까요? 공장장님의 유력이 아닐까요? 아무런 필요 없습니다. 아무런 필요 없고. 이거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네. 이 자체로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번호는 011로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특수 번호를 해가지고 국제전화 연결시킬 수 있는 그 번호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국제전화를 끄는 것과 조금 다른 번호가 저희들한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 그 개성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북한 분들 인터뷰 좀 추진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금 거기 옆에 북측 인사들이 여기에 지금 한 20여 명 이내의 분들이 근무하고 예. 있는데요. 근데 지금이 7시 25분쯤 되고 있는데 아직 출근을 안 했어요. 그거 전날 그러면 어레인지를 하셔야죠. 그게 1시간만 일찍 나오면 되는데. 예. 출근 안 했다는 한마디로 좀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또 날카롭게 반정을 하시군요. 아니 근데 혹시 그 다음에라도 예. 네. 예를 들어서 1월 첫 번째 기념 인터뷰 이런 거 할 때 북한에 근무하는 뭐 거기 소장님이나 북한 쪽 소장님이라든가 혹은 뭐 현장의 관계자들 인터뷰 불가능합니까? 안 물어보셨어요 혹시? 뭐 뉴스공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제 북한에서 뉴스공장을 잘 알고 있어요? 예. 뉴스공장은 이미 제가 지난번에 인터뷰를 했을 때도 뉴스공장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요. 또 제가 출연했기 때문에 뉴스공장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더 잘 알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뉴스공장을 북측에 홍보하는데 소개해야 하는데 한몫 톡톡히 한 거죠. 그거 알겠고요. 그 북한 분들 인터뷰 한번 요청해 봤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지금 연락사무소 업무 잘하고 연락사무소가 잘 되면은 더 잘 되면은 그 다음에 하자 이렇게 유보적인 이야기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 더 잘 된다고 좀 전해주시고. 공장장님도 잘 알고 있던데요? 저를 그냥 관계자들이요. 어떻게 알고 있답니까? 제가 그때 뉴스공장 인터뷰를 하고 나서 북측 관계자들 하는 얘기가 내가 그분을 잘 아는데 그분 근데 그 머리가 왜 그렇습니까? 이러던데 잘 아는데 머리가 왜 그런지도 몰라요. 네. 그러면서 또 그래도 할 말은 다 하던데요. 뭐 이렇게 덧붙이던데요. 알겠습니다. 1월 첫 번째 인터뷰 하다못해 인사말이라도 나누게 좀 어레인지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멀다면 안 되겠구나. 이 말이라도 나누게 서로. 제가 이 뉴스 공장에 얼마나 뉴스 공장이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분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듣고 있는지 충분히 설명을 잘 드렸는데요. 어쨌든 뭐 때가 되면 하자. 인사말만 나누죠. 인사말.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 얘기 거기까지 하고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계속 100일인데. 예, 뭐 우리가 남북이 공통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는 예. 사실상의 그 상시적인 소통 체계로서 이제 안착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평가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동안 회의 몇 번이나 하셨어요? 100일 됐으면? 우리가 이제 남북 간에 수시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네. 뭐 접촉한 여러 가지 그 접촉의 성격을 불문하고 종합을 해봤더니 지금까지 개소 이후 285번 접촉을 했고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 약 2.9회씩 국축과 접촉하고 연락하고 하루 3번 만나는군요. 3번. 하더라고요. 네.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 만나나 봅니다. 최소한. 매일매일.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격으로 뭐 소장 회의도 있고 부소장 회의도 있고 또 매일 오전 오후에 연락 대표 접촉을 또 하루에 2번씩 규칙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뭐 일이 있을 때 또 수시로 접촉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00일 축하드리려고 전화 연결한 것이고 그리고 또 개성하고 직접 최초로 연결해 보려고 이제 시도한 것이고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예, 사실 2주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아서 고생하시고요. 다만 예. 북한 관계자들에게 예, 인사말이라도 좀 하자고 목소리만 출연해 달라고 그냥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예. 그 목소리 제가 좀 북한 어투로 좀 바꿔가지고 한번 인터뷰 해볼까요? 예, 부장님 필요 없고요. 꼭 인사말이라도 안녕하십니까 이거 한마디만 해달라고 좀 전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두 마디 하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그러니까 그럴까 봐서 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자, 철도도로 꼭 준비해 주시고요. 철도도로 네. 차수식 그 논의 중이실 텐데 그죠? 26일 날 열리는. 예. 예, 준비는 잘 돼가죠? 예, 지금 뭐 큰 틀에서 26일 날 하는 일정 행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가 많이 되고 있고요. 아주 세부적인 것들 이게 이제 철도도로의 착공식이라는 게 또 올해 마지막으로 지금 남북 관계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북측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날씨도 조금 춥다고 지금 예보가 그렇게 돼 있어서요. 그래서 아주 세심하게 지금 신경 쓰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착공식 잘 하시고 연초에 북한 관계자 옆에 나란히 앉아서 다시 인터뷰하는 걸로. 인사말만 하고 가라고 꼬셔주십시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개성입니다. 개성에 직접 연결했습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김창수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어제 택시업계 대규모 시위가 있었죠. 예. 카풀 때문입니다. 자, 정부는 이 사태를 어떻게 타개하려고 하는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려운 건입니다. 마음이 많이 네. 무겁습니다. 네, 부동산도 진짜 어려운 건이었는데 네. 그러고 보니까 부동산 이게 잘 해결되어 가는 것 중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지켜봐야죠. 예. 네, 여태까지는 어쨌든 기사 안 나오면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 9.13 이후로 시장이 좀 많이 안정화되어 가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잘했을 때는 칭찬을 못 받아요. 잘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네. 예. 못할 때만 두드려 맞는 게 이제 정부인데, 아 이거 또 어려운 사안이 나왔네요. 굉장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네, 네. 제가 알기로도 다른 나라에서도 우버 같은 거 도입될 때 논란 많았고, 네, 갈등이 많았죠. 예. 예. 그리고 우버가 시행된 나라도 지금도 갈등이 있어요. 실제 있죠. 예, 예. 다 소송에 걸려 있고 예, 평화로워 보이는데 다 소송에 걸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정부는 일관되게 우버처럼 택시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자영 영업을 하는 것은 반대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법에 그 출퇴근 시간에는 카풀을 허용할 수 있게 되었기 예. 때문에 제한적으로 카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지금 택시 현황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카풀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에는 택시가 수요를 못
따라가니. 네네. 그렇죠. 그게 현실입니까 실제로? 네, 저희가 이렇게 그 그래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시의 택시 수급 불균형 상황이라는 건데요. 그 여기에 이제 그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있는데 이게 라디오거든요, 장관님.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 시간대하고 네. 저녁 시간에는 택시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러네요. 그 시간대에는 택시가 적고 그다음에 낮에 사람들이 다 출근한 그 시간대에는 택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이게 맞지 않은 이 아침 시간과 저녁 시간대의 이 택시와의 수급 불균형에서 오는 문제들이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굉장히 큰 상황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중 장관님이 들고 하나입니다. 오신 그래프는 이제 지금 오디오로만 들으신 분들은 궁금하실 텐데 나중에 유튜브로 확인하시면 될 텐데 그래프는 간단합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수요가 훨씬 많다. 실제 택시 공급되는 택시보다 두 배 정도 수요 공급이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그 시간대에 카풀 도입은 허용하는 것으로 예, 그건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요. 현행법으로 이미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 법이 94년부터 카풀이 허용됐었고요. 2013년에 법이 되어서 알선을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죠. 지난 정부 때부터 알선업이 적법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민적 요구하고 또 현재 상황과 카풀의 서비스가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택시 업계가 그럴 경우에 자신들의 생존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렇죠. 예. 저는 이 우리나라의 택시 노동자들의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카풀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처우에 있어서 산학금제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급여 체계 이거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풀 때 산학금 문제까지 같이 풀자 이런 제안을 양대 그 택시 노조에 지난 4월부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택시 노조에서도 좋다. 오랜 수건 아닌가요, 택시업계? 지금 전주에서는 산학금제를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쟁취하자 뭐 이런 요구를 하시면서 택시 노동자가 지금 400일 넘게 고공농성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법을 저희 국민의 정부 때 완전월급제 산학금제 폐지의 법을 저희가 개정을 했는데 이게 현장에서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벌 규정이 그 법에 되어 있지 않고 시행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처벌할 수 없는 것처럼 그 판례를 남겨가지고 이거를 법으로 만들어서 강제하는 이런 제도를 하지 않으면은 지금 택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루에 법인 택시가 12시간 일을 하는데요. 노동 시간으로 인정받는 것은 5시간만 인정이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대는 택시 기사가 아무리 7시간, 10시간 네네. 운행을 하더라도 5시간만 인정받는다. 예. 그게 산학금은 제 기억으로는 그게 소정 근로시간이라 그래가지고요. 노사 문제일 뿐, 노사 합의 문제라고. 네, 노사가 합의를 해가지고 소정 근로시간을 최저임금을 인정하는 그 시간을 정하게 돼 있는데요. 서울은 5시간을 인정해주고 울산 같은 데는 1시간만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산학금을 내고 남는 것을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이 약 13만 5천 원 정도 산학금을 내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받으면 고정급으로 150만 원을 받고요. 나머지 시간은 산학금을 내고 그 나머지를 가져가게 되잖아요. 고정급 플러스 러닝이군요. 예, 그게 해야 215만 원이 평균입니다. 한 달에요? 예, 그러니까 12시간 일하고 215만 원 받는 것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조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낮은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는 데는 택시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택시 요금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제일 요금도 좀 낮고요. 낮죠. 예. 그래서 열악한 산업입니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사실 뭐 카풀이 아니라 더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반드시 선결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카풀이 없었을 때도 이미 어려웠고, 네네. 카풀이 안 들어온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닌데, 카풀 도입하는 이 찬스에 거꾸로 택시업계가 그동안 수건으로 바랬던 걸
달성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그렇죠. 드는데요. 예, 예.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일부에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 분들은 그리고 완전 월급제를 하게 되면 그 돈은 누가 주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일부에서는 정부에서 월급을 주려는 게 아니야 이런 준공영제처럼 예,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걸 저희가 뭐 정부에서 월급을 주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일단 택시 산업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택시 서비스의 고도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보면은 우버나 이런 걸 많이 타보면은 그 택시, 그러니까 차량하고 예. 그 IT 플랫폼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사전에 그렇죠. 예약을 하고 결제를 하고 또 다양한 부가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받도록 하고 이렇게 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택시에도 자가용이 아니라 우리나라 택시에도 그런 IT 서비스와 결합한 플랫폼이 장착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네. 택시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인도에서 이런 식으로 했더니 택시 운행률이 30에서 40% 정도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손님을 찾으러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지게 그렇죠. 예, 예. 그 우버가 그 가지고 있는 플랫폼처럼 네네.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고 택시하고 결합시키자. 네네. 예. 그러니까 카풀하고 별개로 별개로. 예, 예. 카풀은 뭐 이미 카카오라고 하는 네네. 그 초대형 IT 기업이 이제 붙어서 그걸 예, 개발한 예, 것인데 예, 예. 그게 아니라 우버처럼 택시 서비스도 우버하자 일정 정도. 그렇죠. 예, 예. 일정 정도가 아니라 택시 서비스를 다 그렇게 바꾸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인도는 한 30% 이상의 운행률이 늘었고요. 싱가포르도 약 17% 이상의 운행률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택시가 서비스가 좋아지고 많아지면서 택시의 수익도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완전 월급제를 할 수 있는 재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은 모든 택시가 네네. 택시 플랫폼 위에 올라가서 네네. 그런 IT 플랫폼 위에 올라가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그 가동률이 높아지고 수익도 그렇죠. 높아지게 네. 그렇게 하자. 이게 네네. 정부의 방향입니까? 네, 그걸 저희들이 택시 업계 쪽에 이미 몇 개월 전에 제안을 했었죠.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중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디디취싱이라고 우버 같은 게 운행이 되는데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내가 오늘 한 4번쯤 이동을 할 것 같다. 네. 그럼 아침에 출근하는 거, 그다음에 중간에 이동하는 거, 퇴근하는 거 4번을 미리 예약을 딱 하고 결제를 하면은 그 시간에 차가 딱딱딱 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일반 택시 근데? 일반이 아니라 거기는 자가용 영업을 하는 거죠. 중국은. 자가용 근데 영업이. 택시도 그런 식으로 운행을 하게 되면은 인도는 일반 택시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인도는 택시가 하고 싱가포르도 택시가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택시도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면 굳이 아침에 자가용 끌고 나가면서 주차하랴 뭐 그 출근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정부 방안의 골자는 두 가지네. 하나는 그 노사 합의 사항이라고 해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완전 월급제, 네네. 산학금제 폐지하는 이거를 겁니다. 완전히 폐지하고 예. 완전 예. 월급제로 가고 그리고 동시에 전체적인 수익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택시 네네. 전체의 우버 플랫폼화를 진행하자. 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택시 업계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저희가 그 7월까지 계속해서 택시 노조 쪽하고 얘기를 했을 때 좋다고 하셨습니다. 예. 근데 왜 안 돼? 좋다고 하셨는데 그쪽이 비대위라 그래가지고 사주 협회하고 네. 2개의 노조하고 개인 택시 협회하고 4개 단체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죠. 4개 단체의 회의에 갔다 와서 다시 얘기하자 하고 가셔서 지금까지 답을 주고 계시지 않는 이게 상황입니다. 예. 개인 택시하고 입장이 다를 것 같아요. 법인 택시하고. 아니, 개인 택시도 이런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우버 시스템을 하게 되면은 개인 택시도 훨씬 다양한 부가 서비스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럼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이런 방안을 냈어요. 네네. 카풀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고 네네. 그리고 시간 제약을 두고 제한적으로 네네. 서비스 하겠다. 네네. 이미 준비는 됐죠. 네네. 근데 이제 파업이 아니라 이제 시위 때문에 연기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는 이런 방안을 냈어요. 네네. 그럼 택시 업계가 우린 싫다. 우린 네.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택시에서 현재 요구사항은 일단 카풀을 하지 말아라 이거뿐입니다. 예. 저희한테 전달된 건 그 정도입니다. 예. 그럼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당에서 이제 우리 그 전현 의원님께서 팀장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현 의원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를 또 많이 하셨어요. 네. 많이 만나시고 그래서 그쪽하고 이제 얘기가 된 거는 일단 사회적 그 대화 기구를 마련하자. 그래서 네. 같이 대화를 하자 하고 택시 쪽에서도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택시 4개 단체하고 정부 여당하고 또 이 카카오 이 카풀 하겠다는 업체하고 모여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논의를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택시 그 업계 요구사항이 카풀 하지 말라 이 사항이 없다는 건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현재까지는 카풀을 금지하라. 그것이 사실 어제도 대화의 내용 그 모든 그 시위할 때 그렇군요. 내용이었죠. 예. 예. 아니 그건 뭐 사실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기술의 문제인 것이고 이미 네네.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고 예. 뭐 공유경제라는 건 막다고 막아질 그 발달 앞으로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 영역은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 막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이제 이런 공유 경제의 흐름 속에서 그 민간의 일반 자가용들이 다 그 공유 차량으로 사용하는 그런 흐름으로 간 나라가 있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버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존의 면허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택시와 같은 면허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저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알선업이라고 하는 게 생긴 게 뭐라 그럴까 우연이라 그럴까 약간 좀 어이없게도 2013년에 지난 네. 정부 시절에 우버 서비스를 일반 시간에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을 만들면서 네. 출퇴근 시간에는 알선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서 플러스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업체들을 이리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2015년부터 열어준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와서는 이제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출퇴근 시간에 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커질 것 같다라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것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플랫폼 서비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흐름, 이런 것하고 우리가 이제 담을 쌓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예. 내세운 게 그런 그 서비스를 택시에 장착하자. 저도 그 좋은 네. 방안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이 흐름, 이 전 세계적 흐름에서 우리나라만 빠질 수도 없고 네네. 빠져지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불가능한 그런 예. 상황이기 때문에 이왕에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그 택시에 태워서 택시 서비스 자체를 고도화시킨다면은 지금의 뭐 승차 거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택시의 낮은 서비스로 인한 그 택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대안을 알겠습니다. 제시했습니다. 택시 업계도 저희가 한번 모시고 네네. 불만이 뭔지 그냥 정부 입장만 듣고 보니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뭐 숨기기는 없습니다. 거. 예, 예. 저희가 이 이야기를 4월 숨기는 거 달부터 아니에요? 네. 4월부터 계속 한 수십 차례 만나면서 제안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예. 더 많은 걸 얻어내고자 하는 뭐 전략일 수도 있죠. 택시 업계에. 그런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죠. 예. 뭐 그럴 수도 있고 사실은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어제처럼 그런 시위도 하시고 그럴 거라 생각은 그러니까요. 됩니다. 예. 근데 근본적인 그 치유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금의 산악금제를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시행하지 않는 한 택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절대 개선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어려움은 수십 년간 만들어진 구조적인 문제인데 카풀에다가 화풀이를 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카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예, 생각하고요. 카풀을 막으면 그러면 다 개선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태로는 그냥 옛날하고 똑같아지는 그쵸.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 기회에 더 나아질 방법을 같이 찾는 게 저는 좋다고 맞습니다. 예, 보고 그렇다고 카풀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건 또 아닙니다.
기사분들이 걱정하시는 건 뭐냐면은 카풀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일정 정도 제한을 둔다. 그렇게 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감시하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지금 그 카카오라든가 플러스라든가 이런 데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감시는 너무 쉽죠. 네, 그 시스템을 감시하면 되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오히려. 어렵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이런 IT망이 올라가 있지 않으면 감시가 어렵지만 그렇죠. 예, 예. 다 올라가 있으니까 몇 시에 누굴 태우고 다 할 수 있죠. 예. 그 아까 제가 완전 월급제 얘기했을 때 그럼 택시 기사들께서 일을 안 하고 월급만 받아가면 어떠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 그냥 계시거든요. 계속 차 세워놓고. 그렇죠. 예. 그것도 사실은 이런 그 IT 시스템에 장착을 해놓게 되면은 얼마나 일을 했는지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것도 예. 다 확인 가능합니다. 예. 카풀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제 카풀에 관해서도 결국은 국토부 관정사항 아닙니까, 그죠? 네, 우리 교통 쪽에서 예. 만약에 여기서 이제 신원, 운전자의 자격, 신원 또는 뭐 예. 범죄 악용 예. 가능성 기타 등등 우려도 있잖아요. 카풀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카풀은 어떻게 믿냐? 택시는 신분증이라도 있고 거기에 면허증이라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사고가 발생하는데. 카카오에서 이제 크루를 모집을 할 때 처음부터 이분들이 범죄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 이걸 제출을 하도록 만든다든가 이런 장치를 둘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기업이잖아요. 사기업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하에 내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죠. 카풀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는 거죠. 제 말은 뭐냐면 사기업이라서 네. 그 개인이 감추고 싶은 것을 감췄을 때 네네. 알아내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뭐 우리가 뭐 개인 정보를 자기가 내겠다는 동의하에 자기가 그거를 떼어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주 입장에서는 그런 걸 제출한 사람과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해서 채용을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저희 그 걸름 장치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 체계 같은 것들도 저희가 새로운 보험 체계에다 편입을 시키는 방안을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네. 그 업체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어디까지 이 검증을 하고 어느 방식으로 보험을 하고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나와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전자의 자격 같은 것도 사실 굉장히 엄격해야 그렇죠. 돼. 거기에서. 오히려 더 엄격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자칫 잘못해서 뭔가 사고가 나면 다 이제 정부 탓을 하게 되고 또 예. 장관님 나와서 죄송하다고 하고 그렇게 될 테니까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그런 자세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회적 대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카풀을 뭐 제한적으로 일정 정도 허용한다 그러더라도 그걸 뭐 바로 내일부터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지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검증의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정 정도의 시간을 두고서 시범 기간을 두고서 그 다음에 본격화돼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택시의 우버와 같은 시스템을 장착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 그런 시스템을 택시에 장착해서 검증해 보는 거, 이거 다 일정 정도 시간이 필요한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 나와서 터놓고 이야기를 저는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거기에서 이런 다양한 조건들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시험 기간을 두고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난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다면은 이게 많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보니까 어제 시위 보니까 지도부가 굉장히 강경하고 예. 일단 현 정부하고는 별로 안 맞는 소리더라고요. 아이 뭐 그런 건 어디가 있습니까? 일단 그분들도 대화를 하시겠다는 제안을 이미 집회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놓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대화 테이블에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화 테이블에 나오신다면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예, 협상이 그죠? 네네. 예. 잠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지난 몇 개월간 그 부동산 문제 해결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뭐 아직 좀 시간이 남았습니다. 여기 외에는 칭찬해 주는 데가 없을 거야 아마. 나오신 김에. 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흘간 두 당대표의 단식까지 이어지게 만들었던 이 연동형 비례제 정개특위 위원장. 예. 그 특위 위원장을 또 오셨습니다. 심상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본인이 단식을 하셔야지. 왜 다른 사람을 앞세우고. 대표 안 하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아니, 근데 대표 안 하시고 사실은 평당원으로 평의원으로 활동하신 거를 제 기억에는 거의 없어요, 지금. 네. 뭐든지 뭐 대표 비스무리한 하셨는데 얼굴 굉장히 좋아지셨습니다. 남들 고생하는 사이에. 제가 요즘에 뭐 얼굴이 좀 예뻐졌다. 살도 빠지신 것 같고요, 그죠? 네, 근데 살이 좀 빠지니까 우선 네. 턱이 없어져서. 단식은 이정미 대표가 했는데 본인은 미용 차원에서 다이어트를 하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이게 약간 대표직에서 물러나서 뒤에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제가 편한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도 그게 편하고 마음은 안 편합니다. 마음은 안 편. 아니 얼굴도 굉장히 좋아하셨고 패션도 달라지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관심이 지대하실 줄은. 아니 뭐 감식일보다 20년 가까이 보다 보니까 이제 변화를 그런 변화를 알아줘야 되는데 예. 네? 그걸 못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에 계신 분이. 그 사정은 제가 알 바 아니고요. 하여튼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네. 제가 여태 본 이래로 아주 상태가 매우 굿입니다. 예. 패션도 달라지셨어요. 아니 뭐 본론 하시죠. 이제. 본론이? 갈 길이 급해요. 갈 길이. 자, 이게 제가 잠깐 요약하면 여론조사도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보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하자는 의견이 더 높습니다. 여론이 전반적으로. 네. 그리고 다당제도 양당제보다 더 낫다. 네. 여론이 더 높습니다.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요인이고 네. 어려운 요인은 그러나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네. 설사 예를 들어서 330명을 늘리고 돈은 300명 주는 돈을 그대로 주자 하더라도 그런 전제를 달았음에도 반대가 더 높아요. 훨씬.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또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내각자에 대해서는 더 나쁩니다. 여론이.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요인들인데 그런 요인들 다 아시죠? 네, 알죠. 네. 자,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세 가지 장벽이 있어요. 세 가지요? 네, 하나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표결로 결정해야 될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니까 네. 당대당의 이해관계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있고 당도 다르고 의원도 달라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국민들을 네. 또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3단계가 있어요. 동의가 필요하군요. 근데 이제 일단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가 높다는 것은 저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것도. 바로 4년 전에 제가 예. 로텐도울에서 40일 동안 농성했습니다. 19대 때. 예. 그때는 이제 문재인 대표님 저쪽에 김무성 대표님 계실 때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50% 연동형제라고 예.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당시엔 새누리당의 이병석 정개특위위원장이 냈는데 그때는 오히려 비례대표 숫자를 줄이는 계약을 하면서 말하자면 면평으로 낸 거였어요. 그때.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가 제가 무슨 의미인지도 사실 공유가 안 돼 있을 때거든요. 그때 제가 40일 농성하면서 의원님들 한 70여 분 만났는데 자유한국당의 서청원 의원님부터 윤상현 의원까지 당시에 최고위원님들을 제가 실세. 다 개별적으로 만나서 당시 실세들. 설명을 드리고 했어요. 근데 그에 비하면 지금 국민 여론상으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분 중에 한 6분 정도 지지한다는 거는 저는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필요성을 보고. 높이자 이 대목이 설득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서 국민 여론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의지, 확고한 의지 이 두 가지가 큰 힘이 된다고 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당의 유불리를 무시하고 선거제도가 합의될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5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이거는 협의가 아니라 합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합의가 안 되면 한 당이라도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에 기득권을 내려놔야 될 큰 양당은 예. 최소주의 접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만 변하자. 그렇지. 변해도 조금만 변하자. 네, 그다음에 이제 야삼당은 좀 큰 폭의 변화가 아니래도 그래도 원리 원칙대로 하자. 여기서 이제
최소주의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의원 정수 이 정신대로 하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대로 하자면 의원 숫자가 늘어야 되는데 말이죠.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할 때 뭐 그 사이에도 결국은 타협과 절충이 있을 수밖에 없고 최대주의하고 최소주의 사이에도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국민들 문제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제가 하는 것은 꼭 뭐 360석, 70석을 늘리지 않으면 뭐 야삼당은 타협을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는 연동형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그 국민들의 대표성을 촘촘히 대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제도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말뚝을 외곽에다가 크게 박는 거죠. 왜냐하면 이 논의가 실종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최대한 국민들께 말씀드려보고 또 이것이 동의가 될 수 있는 과감한 국회 개혁을 부수 효과로 노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정수가 그게 안 되면 뭐 그렇게 말씀드려도 안 되면은 할 수 없죠. 뭐 정수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수를 300 하다못해 10명, 20명이라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데 그게 국민적 여론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300명 안에서라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예. 조금 유감인 것은 예. 아무래도 뭐 저희 당은 작기 때문에 오히려 큰 지지세를 형성하고 있는 양당이 정직하게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국민들은 그거잖아요. 니들 똑바로 해야하는데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세비 깎고 뭐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다는데 그 자체를 믿질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올릴 거 아니야 이거죠. 아니 깎기나 하겠냐 말만 하지. 그다음에 깎고 나서 나중에 또 올릴 거 아니야. 예. 그래서 그런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제로 한 여론조사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실제 국회 신뢰도 너무 낮은 거예요. 네, 한마디로 실제 말하면. 국회가 그런 뭐 국민 여론을 설득하려면은 큰 당들이 앞장서서 국회를 이렇게 바꾸겠다고 확고하게 입장을 내놓으면 저는 여론이 움직인다 이런 믿음이 있는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민주당도 의원 중수엔 소극적이긴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민주당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딱딱하거든요. 자세가 지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솔직히 말해서 맨입으로 국민들한테 의원 정수 늘려달라고 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뭔가를 거기에 상응한 걸 내놔야 되는데 그런 뭐 특권 내려놓기나 또 국회 개혁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없다고 보고요. 일단은 특권 적다고 아니고 없다고 보고요. 네, 뭐 없다고 보는데요. 근데 일단 300명 예. 300명이라는 그 희소성 그 자체를 내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늘리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우선. 맞습니다. 그럼 내 예. 권한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걸 늘리려면 국민들한테 드려야 되는데 특권을 내리는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 이게 사실은 이제 선거제도도 바꾸고 그리고 이번 참에 맨입으로는 못 해줘. 이렇게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번 참에 제대로 국회를 한번 좀 개혁하는 일거양득의 계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의원 정수나 이런 혹은 연동 비례제를 도입하면서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내려놓을 수 있는 특권도 같이 내려놓음으로 해서 설득력을 또 배가시키자 이런 말씀이시죠. 국민들께서 지금 뭐 그냥 국회의원 정수만 늘리자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입증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들 다 논의할 때 그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맨입으로는 안 된다. 네. 이번에는 그리고 립서비스만 갖고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제대로 국민들이 그래도 쟤들이 좀 바뀌려고 하는가 보다 하는 정도의 실질적인 개혁을 이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부담이 이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데 저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알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소위 이제 이산을 힘들게 하는 요인,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네. 여론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그걸 넘어설 것인가, 설득할 것인가 말씀이시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뭐 손학규 대표는 그런 이야기를 이미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고 또는 나경원 원내대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도 결국은 원포인트 개헌 또 연동된 이야기 내각제로의 개헌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인식 하나가 더 덧붙여진 것이 이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가지고 정수 늘리고 뭐 이렇게 비례 의원들 늘리고 하다 보면 결국은 내각제로 가는 징검다리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속셈이 있는 거 아니냐. 여기서 다시 한번 내각제는 나는 싫은데 그게 거꾸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으로 역확산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 연동형은 일단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금 테이블 위에 없어요. 그건 1대1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대1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안을 냈는데 1대1이라는 건 냈는데 이제 지역 간 사람 있으면 비례 한 사람 있는 거예요. 1대1로 하자는 거죠. 지역구하고 비례. 그 의석수가 엄청 늘어나야죠. 그 19대 때 문재인 대표님하고 이제 이 문제를 논의할 때 12년도에 대통령 후보 때 제가 후보 단일화 하면서 문재인 심상정 공동선언에도 이 합의사항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사실 1대1은 우리나라에 불가능하지 않냐. 그러니까 한 2대1 정도 한국형 연동형을 해보는 게 어떠냐.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도 이 그전에는 1대1이 당론이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으로 일단 민주당하고 우리 당이 스타트를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뭐 1대1은 안 되고 보통 그 정부 형태하고 선거제도가 연관이 있다고 하지만 뭐 소선거구제하고 내각제는 안 되고 또는 뭐 비례대표제하고 대통령제는 안 되고 하는 그것은 아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 소선거구제인데 내각제임제 하고 있고요. 남미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중심제인데 비례대표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정당학회가 발표한 걸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고 지역 정당 체제를 갖고 있고 또 지역 민원 해결하기 위한 그런 정치 활동이 지배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단점이 있잖아요. 난립. 이것을 막고 좀 더 대통령제를 보완하는 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내각제로 가는 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건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그냥 그 이론적인 장단점을 가지고 지금 논의할 게 아니라 우리 선거제도에서 꼭 바꿔야 될 게 뭔가. 그게 이제 비례성 대표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대표성과 책임성인데 보통 소선거구제는 책임성을 구현하는 데 좋다고 그래요. 심판선거. 그다음에 이제 비례대표제는 대표성을 구현하는 데 좋은데 우리나라는 300명 중에 84%를 소선거구제를 뽑다 보니까 책임성을 구현하는 건 과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모적인 대결 정치까지 가고 있는데 촛불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5천만을 골고루 대변하는 대표성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거고 또 현대민주주의는 정당민주주의인데 정당지지율하고 의석수 괴리가 크다 보니까 뭐 국회에서 여러 논의를 하는데 보면은 뭐 유치원 3법도 그렇잖아요. 국민들 유치원 3법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정당 지지율하고 의석수가 대충 좀 비슷해야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데 그게 어렵고 지역주의 이 정당 체제가 그대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소선거구제의 장점인 책임성을 구현하는 건 과도한데 비례성 대표성을 구현하는 게 약하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요걸 보완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중심제라 하더라도 소모적인 대결 정치를 지향하고 정책 중심의 협력 정치를 구조화하는데 저는 아주 효과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정책 토론의 스타일로 쭉 발언하셨고. 아니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아니, 맞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고 요 대목이 목에 걸리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나경원 대표가 뭐 이야기한 거는 저는 뭐 포석을 둔 거라고 봐요. 본인이 여러 차례 내각제를 자기는 지향한다는 생각도 있었고, 근데 그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선거제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포지션을 잡은 겁니까? 포지션을 잡은 거죠.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뭐 자유한국당의 뜻대로만 되지도 않을 것이고 어느 특정 일당의 뜻대로 될 수 없는 게 이 사안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사안은 정의당이 의원수가 적다고 하지만 정의당이 반대해도 안 되는 것이고 여기는 뭐 한 당이라도 반대하거나 하면 더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합의여서.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래서 방정식이 어렵다는 거죠. 예, 타협의 결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뭐 일단 첫 번째로는 비례성 대표성 강화라는 국민적 요구가 수용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 각 정당의 어떤 당익이라든지 의원들의 또 뭐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하여튼 가능한 한 최대한 반영하는 그런 합의안을 만들 수밖에 없다. 합의가 된다면 그 방법밖에 없다. 어려우시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저 공장장께서 도와주시면 좀 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맡으셨는데 진짜 어려운 분야의 위원장 맡으셨네요. 이게 양당이 합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5당이 다 합의해야 되는데 이게 되겠는가? 저는 이제 이번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 뭐 안 되면 어떡할 거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안 되면 어떡할 거냐 하면 결국은 지금의 양당 구조 가 뭐 중심이 될 텐데 지금 현재 같은 선거제도 하에서도 이 양당 체제의 어떤 제도적 벽을 뚫고 지금 다당제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또 그런 현재 정치 구조가 그대로 지속되면은 뭐 민생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정부도 성공할 수가 없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을 해서 국민들의 변화의 열망이 국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요 정개특위는 1월 내내 또 진행될 테니 그때 계속 모실 텐데 끝내기 전에 여담이지만 최근에 잠재 대선 후보군 그 여론조사하면은 상당히 높게 나오시더라고요. 예. 별로 활동도 안 하셨는데 지난 대선에 등장했던 주요 후보군들 중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던데. 후보군들 중에 아주 높은 순위를 지금 지키고 계세요. 저는 뭐 지금은 예. 기승전 선거제도 개혁이기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지금 몸매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확실히 달라지셨고 좀 많이 도와주세요. 얼굴이 뭐랄까 기쁨이 넘칩니다 지금. 저는 마지막만 말씀드리면 뭐냐면 민주당도 대통령 의지도 강하시고 제가 최근에 의원님들 만나보면 뭐 하기는 해야 된다는 생각은 많이 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가 문제죠? 어떻게가? 어떻게 문제는 다 열어놓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그 대신에 제가 민주당 쪽에 이야기한 거는 어쨌든 비례성 강화라는 국민적 요구를 전제로 해서는 나머지는 다 논의해보자. 알겠습니다. 예. 자, 위원장님이 됐으니 역시 품이 커졌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야의 문화이퍼. 그렇게 정치 생활을 오래 했으나 드디어 빛을 보게 됐습니다. 일반 대중에게는. 자, 우상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악의정 이름 잘못 정했다고 제가 네, 이름이 좀 문제가 있겠죠. 근데 네. 그리고 뉴스공장의 이 영향력을 재확인했습니다. 순위 올랐어요? 뭐 실시간 우리 전체 팟캐스트 순위가 7, 8위까지 올라갔었으니까요. 원래 몇 등 하다가요? 원래 한 90 몇 등, 90 몇 등. 100 몇 등 하다가 한때 300등대를 헤맨 적도 있었는데 300등대. 김호준 총수 한마디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한 번은 그렇게 된 거고요. 이제 들어보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에이 괜히 들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댓글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댓글도 괜찮아요. 아니 우상호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매력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때까지 잘 몰랐어요. 네. 원내대표 대변인이 하면 그걸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건 사람들이 다 아는 줄 알았죠. 본인의 매력을. 그러니까 이상하다. 난 알 텐데. 그래서 나 그렇게 생각했죠. TV에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글쎄. 예. 그때 나올 때 대부분 욕 먹었어요. 그때는 원내대표나 대변인으로 네. 본인의 개인적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저 네. 사람 왜 저래 그러면서 자 개인적인 매력을 뿜뿜 네. 하고 있는데 요즘 가장 핫한 건 그 특감반
예, 특별감찰관은 제 이거 오늘 벼르고 나왔는데요. 아, 그래요? 여기 좀 네.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해봅시다. 이 사건의 본질은 네. 비위에 관련되어서 처벌될 것이 확실한 어떤 그 특감 반원이 예. 자기 비위를 은폐하기 위해서 마치 청와대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호도하면 그런 공작에 지금 언론들이 활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비위 때문에 잘린 사람이 네. 그게 아니다. 나는 내부 고발자라서 잘린 거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한 말 있잖아요. 나는 감옥에 가겠지만 예. 끝까지 말하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 이 사람은 수사관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감옥 갈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잘못이 없는데 어떻게 감옥을 보내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고백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예. 자, 이 사람이 말한 것의 핵심을 자세히 보면 이건 딱 두 가지예요. 민간인 사찰이 있었냐 없었냐. 예. 두 번째 고위공직자의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도 그냥 덮었냐. 그렇죠.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네. 하나는 이강래 보고서라고 네. 하는 것이고 고위공직자. 하나는 민간인 사찰. 예. 근데 우리가 민간인 사찰 어제 새로 나온 건 조선일보 사찰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오프닝 때 얘기했는데 네. 제가 그거 보고 황당해가지고 이게 무슨 사찰이냐고 다 그러니까 기사로 나온 건데. 사찰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는 건데 이 사찰을 받아봤던 저 같은 사람은 저도. 미행, 도청, 예. 그다음에 계좌 추적 이런 걸요 끊임없이 당하잖아요. 생활이 안 돼. 사찰을 받으면. 그거 저 100% 이해갑니다. 네. 생활의 패턴이 달라지죠. 근데 이 민간인이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네. 이건 뭐냐면 군 동향을 그 감시하는 기무사가 예. 혹은 간첩을 잡아야 할 국정원이 예. 세월호 유가족 같은 순수한 민간인들 동향과 첩보를 입수할 때 야, 이건 왜 당신들이 하냐. 예. 이렇게 해서 민간인을 조사하면 안 되는 영역에 있는 정보 관련 기관들이 민간인을 조사할 때 우리가 민간인 사찰이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혹은 네. 지난 정권에 이런 거 있었습니다. 기업인들이 예를 들어서 여자 관계, 남자 관계 또는 무슨 그 기업인들이 집무실에서 마약을 했다. 사실은 그거는 도청이나 미행이나 이런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아니면 뭐 내부 제보가 있거나. 그렇죠. 예. 누가 마약을 한 걸 또 널리 퍼뜨립니까? 그렇죠. 내부 제보로도 어려워. 그리고 뭐 무슨 관계 자세 묘사 이런 것들은 이거 사찰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사찰이 명백하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거예요. 그럼 민정수석실에서 예. 고위공직자의 비리 첩보가 들어왔을 때 조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러면 고위공직자가 어떤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첩보가 입수할 때 그 조사 대상이 누구예요? 민간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군인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예? 또 북한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비리가 있다고 해서 그 관련된 사람들을 쑥 조사하는 내용을 가지고 민간인 사찰이다. 민간인 조사는 맞아요. 예. 사찰은 아니죠. 비리 조사지. 그럼 앞으로 민정수석실은 군 관계자만 조사해야 됩니까? 말이 이걸 민간인 사찰이라고 규정한 것 자체가 저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봐요. 공직자가 아닌 아예 사기업이다. 예. 혹은 공기업이 아닌 아예 사기업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그 사람을 네. 조사했으면 예. 그 조사 목적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이 문제의 본질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인을 이렇게 관련돼서 내사를 했는데 그게 어떤 고위공직자의 비리 첩보와 관련되어서 본 건지 들여다본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기업을 한 건지. 그런 일반 기업을 그냥 들여다봤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거는 문제가 돼요.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게 그래서 과거 정권에서 문제가 됐죠. 그럼요. 예. 지금 그렇다면 일반 기업을 그러니까 소위 민간인 사찰 저도 열받는 사실은 보도들이었는데 네. 어떤 정권이 목적을 가지고 네. 어떤 전혀 상관없는 일반 기업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찰을 한 다음에 그걸 정권이 특별한 목적으로 이용해서 뭐 그 사람을 자르려고 했다든가 뭐 한 건이라도 있어야 민간인 사찰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국정농단이라고 하죠. 그렇죠. 국기문란이고. 그런 게 없잖아요. 없어요. 없는데 뭐가 민간인 사찰이라고. 그러니까 나보다 더 열받아. 아니 저도 참다가 냉정하게 보면 네. 민간인 사찰 프레임을 씌웠지만 실제 보면 민간인 사찰이라고 규정할 만한 사안 자체가 나오질 않고 있고요. 단 하나도 없어요. 예. 단순히 의혹 제기만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고위공직자 비리가 들어와서 덮었다. 대표적인 게 우윤근 대사 문제인데 예. 이 사람이 돈을 두 가지죠. 네. 우윤근 대사와 이강래. 네. 이 우윤근 문제가 처음 터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양반한테 돈을 받은 사람이라고 지금 이 김태우 씨가 주장했잖아요. 예. 근데 차용증이 딱
공개된 순간 보니까 돈을 오히려 뜯긴 거잖아요. 예? 선거 때. 그래서 사형증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내용을 보면 우리 정치해본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요. 아 이거 돈 뜯겼구나. 예? 협박에 못 이겨서 이거 사형증을 써줬지만 예. 자 내가 볼 때는 그거 차용증 하나로 클리어된 거예요. 우윤군대사는. 그래서 우윤군대사 관련된 기사가 한 줄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 예. 아닌 거 아니까. 이강래 보고서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그 보고서 썼다고 해서 잘랐다고 그랬는데 그거 열흘 전에 기사로 난 건데 아니, 뭐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이게 예. 이렇게까지 커질 사안이 아니고 아니 뭐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하면 언론은 이게 뭐지 하고 들여다볼 수는 있는데 지금 일부 언론이 너무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조선일보입니다. 부풀리는 것은 조선일보가 명백히 의도가 있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선두에 서가지고 예, 뭐 조선일보 사찰을 했나 진짜? 왜? 아니 그 조선일보 참. 그 자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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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족 중에 예. 그거 관련해서 보도 많이 됐었죠. 많이 됐죠. 2016년에 예, 예. 그 유서도 보도되고 뭐 다 했는데 그거를 모아놓은 것을 사찰이라고 어제도 보도하더라고요. 야, 그 이게 사찰이라는 진짜- 걸 안 당해본 사람은 예. 단순 첩보 조사를 사찰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사찰은요.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청하고 미행하고 예?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동양 첩보를 이메일 입수하고. 들여다보고 그렇습니다. 문자 들여다보고 뭐 카톡 들여다보고 누구 만나는지 확인하고 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하고 그런 게 사찰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 당해보셨죠? 아유 뭐 일상생활이죠 뭐 옛날에 저 제야 운동할 때 아니 저도 당해본 저로서 예. 뭐를 사찰했다는 건지 도대체 어쨌든 사찰을 진짜 이 문제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냉정하게 보면 민간인 사찰도 없었고 또 고위공직자의 비리 첩보를 입수했는데 정권에 해가 될까 봐 덮어버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전부 단순 의혹적인데 어제 박형철 비서관이 조목조목 건별로 설명을 했잖아요. 사실은 저게 모든 건을 저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네. 다 민정수석실이 일종의 보안 규정을 위반한 건데 국민들이 알 권리를 위해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제 설명 내용에서 뭐 딱 들어보니까 건이 안 돼요, 건이. 이걸 이렇게까지 키울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 머릿속에 민간인 사찰이라는 단어가 워낙 강렬하게 네. 지난 10년간 남아있다 보니까 이 정권도 마찬가지라고 뒤집어 씌우려고 너무 간단하게 뒤집어 씌우는데 그걸 수많은 언론들이 다 같이 보조를 맞춰주니까 아니, 내가 만나본 정치 야. 기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황당해요 저는. 이게 아무리 봐도 다른 건에 비해서는 별로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다 쓰니까 안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아니, 그러니까요. 언론들도 꽤 있어요. 네. 그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언론들이 다 쓰니까 이거 분위기가 쓰는 분위기네. 네. 그런 거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분위기를 지금 조중동 특히 조선일보가 주도해 가고 있어요. 네.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네. 어쨌든 좀 이거는 조금 이 정도에서 언론 이제 막 좀 보도하던 언론들도 왜냐하면 이건 제 전문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형이. 사찰이요? 업계 사찰도 사찰이지만 네. 이 업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가요? 예, 정보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 그다음에 언론에서 네. 일어나는 일. 그래서 뻔히 속사정을 아는 제가 보기에 이게 무슨 사찰이냐 생각이 들었어요. 민정수석실이라는 게 과거 그 박근혜 정부 때는 권력의 총본산이었어요. 온갖 권력기관의 신복들 심어놓고. 근데 지금 조국 수석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좀 그렇게 운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민주정부인데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이 이렇게 발생된 건 사실인데 앞으로 저기 감찰 반원 잘 뽑아서 좀 이렇게 네. 황당하신 분들은 좀 이제 안 뽑았으면 좋겠어요. 감찰 반원의 관리 책임 이 정도까지 물을 수 있죠. 그거는 물어야죠. 예, 네, 거기까지 그거는, 네. 거기까지예요. 네, 네. 이게 무슨 민간인 사찰로 막 퍼져나가는 걸 보고 좀 아니 황당해서. 자기가 첩보 모아오고 그걸 이 정보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제보자가 어디 있어요? 자기 잘못을 정권 잘못으로 만든. 그 첩보도 그만하죠. 예, 네, 첩보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네. 자,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 요새 연일 이제 신임이니까 네. 언론에 오르면서 내각제 이슈를 꺼내들었어요. 네. 내각제 이슈 갑자기. 내각제 이슈를 꺼내든 거는 선거구제 개편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죠. 네, 그거는 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뭘 하나 걸면 사실은 본질은 사라지고 그 건 것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만들거든요. 예. 근데 선거구제보다 더 어려운 게 개헌이잖아요. 근데 선거구제를 하려면 개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예. 선거구제보다 더 어려운 걸 걸어 놓으면 하지 말자는 소리지 그게. 그게 지금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안 한다고 말을 못하니까 그렇죠. 내각제를 걸어가지고 이 논의가 결국 안드로메다로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당은 당론이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선거구제 개편이
지금은 마치 한국당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각제 개헌에 반대한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안 된 거라고 만들려고 딱 하나의 그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 건데 제가 볼 땐 조금 오버하신 것 같아요. 거기다 개헌을 갖다 붙인 거는 좀 하여튼 뭐 노림수는 그거였다고 본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탈당 바른미래당 탈당은 잠잠할까요? 당 대표까지? 저는 원래 이게 2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제가 예고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원내대표 선거 끝나면 들어가시는 분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 됐냐를 보고 예. 2단계 합류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제 예상보다는 원내대표 선거 끝나고 들어가신 분이 이학재건 한 분이시니까 규모는 좀 작았다고 보고요. 3-4명 얘기하다가.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당대표 선거가 끝나면 그때 좀 본격적으로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이합 집산이 더 시작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 딸의 특혜 채용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네. 예. 일단 내부의 직원들이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도에 따르면 그러면 이건 신빙성이 좀 있죠. 근데 이제 그냥 물론 일반적으로 본인은 사실 무근이라고 이제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본인이 사실 무근이라고 해야 지금 인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모릅니다. 이게 결백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실제 채용 비리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알아서 충성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거꾸로. 그러니까 부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내부 제보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조건 해주라고 했다고 하는 증언은 조금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본인이 억울할 수도 있고 실제 뭐 들킨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뭐 그거는 원내 대표들끼리 협상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채용 비리 혐의가 의혹이 있다면 제외시킬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김성태 대표가 원래 채용 비리 국정조사 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박원순 시장님을 겨냥해서. 그렇죠. 근데 본인이 이제 타겟이 된 거죠. 원포인트 국정조사죠 사실은. 본인이 만든 함정에 본인이 빠지게 된 꼴이죠. 뭐. 서울시장만을 맞춤형으로 제안한 건데 이게. 예. 국정조사가. 아니 근데 그때 합의는 예. 공공부문이라고 할 때 합의는 강원랜드 포함된 거예요. 강원랜드 근데 빼자고 하잖아요 지금. 나경원 의원이 지금 빼자고 하고 있죠. 예. 예. 저렇게 하면 다 못하는 거죠 이제. 예. 그리고 2015년 이후 것만 하자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강원랜드 포함시키고 김성태 의원 거 포함시키자고 협의 들어가는 순간 저 국정조사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세훈 홍준표 대결이 됩니까? 이번 그거 완전히 빅매치인데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나오기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홍준표 대표가 가만히 있지도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홍카콜라 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을 뿐이면 당대표 선거 다 끝난 다음에 시작했겠죠. 아니죠. 저기 이제 존재감을 예. 저분은 자기가 이렇게 언론에 묻히면 조금 불안해하시는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그건 직접 자기 매체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지금 완전히 저 유튜버에 난리 났다 그러던데 그 즐기시면서 상황을 좀 보실 거고요. 그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저는 나오시기 쉽지 않다고 보죠. 만약에 나온다면 오세훈 시장과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홍준표 대표 이기죠. 이게 여의도에 계신 분들은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반인들 아니 거기 당 대표하고 대선 후보까지 하신 분인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아유 지난번 요 바로 직전에 그 소위 비상대책위원회가 바로 이분이 사퇴하면서 생긴 건데 그 제가 나오기 좀 어렵지 않겠냐고 한 건 예. 대의 명분에서는 밀린다. 홍준표 그렇죠. 대표가 또 대표로 나오시는 게 그럼 뭐 책임지고 물러났다가 또 다시 들어서는 게 바로 어디냐. 직후에 다시 또 나와. 네, 예. 코미디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것 같아서 예. 대의 명분을 중시하시는 분이라면 못 나온다는 거고요. 근데 그 당 내에서는 비상 상황. 이 정도의 스피커가 없다. 그래도 시원시원한 건 홍준표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야당 지지층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오세훈 전 시장하고 붙으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원사이드하게 밀리지 않는다. 나오기는 어렵지만 나오면 이긴다. 나오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황야의 우나이퍼 우상호 의원의 점점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는 예. 원래 괜찮았어요. 악의정 주인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친절한 AS 오늘 김현미 장관에 대한 민원 폭발했습니다. 예. 온갖 민원들 서울 집값 잡아주세요.
버스 전용차를 개선해 주세요. 승합차 위반 너무 많아요. 화물차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예, 중산층 위한 좋은 집 분양해 주세요. 뭐 엄청 많습니다. 예. 차량 이부제 해주세요. 예. 국토부가 할 일이 많더라고요. 예. 국토에서 벌어지는 건 다 해야 돼 보니까. 그리고 제가 공지 하나 합니다. 제가 다음 한 주 드디어 쉽니다. 예. 마지막 한 주인데 저희가 미리 준비한 지난 1년 동안 저희 방송에 나왔던 게스트들 중에 한 분씩 선정해가지고 하루를 맡기는 누구 한 사람의 일주일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하는 인물들이 툭 튀어나와서 다음 한 주간 진행을 매일매일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1월 1일 날 돌아옵니다. 오늘이 그러니까 올해의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올 한 해 감사했습니다. 네. 자, 불친절한 AS는 더 짧게 할 수도 있지만 뒷시간이 황교익 선생님 시간이라 어떻게 계속 느리고 있는 와중입니다. 예. 그리고 벌써 쭈글쭈글 조금이라도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그리고 개성에서 직접 우리 남쪽과 직통으로 전화한 첫 번째 인터뷰였는데 앞으로 그렇게 직접 북한 개성하고 연결하는 코너 저희가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길입니다. 황교익TV의 홍길입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피리만 불면 막 쫙 이렇게 아이들이 따라하고 악플 부르는 사나이라고. 황 선생님 요새 뭐 입만 열었다면 악플 사방 전 여러분들 어떠세요? 좋잖아요. 제가 악플 다 몰고 가니까. 세상 악플은 내가 다 먹을 거야. 네, 아마 김부준 씨 악플도 아마 많이 빠져나갔을 거예요. 제가 다 먹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악플 총량의 법칙 같은 게 있는데 그렇죠? 네. 모든 에너지는 다 총량이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정적 에너지 총량이라는 게 존재할 텐데 그거를 내가 다 먹어버릴 거야. 아주 오래 좋은 살 세상을 것 같아요. 만들기 위해서. 악플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 혼자 악플을 다 먹을 거야. 지금 이렇게 다 모으는 것도 까닭이 있어요. 내일 동지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동지라서 동지 그러면 우리 다 팥죽 이야기를 해요. 악플이 뭐라고 오신지 아십니까? 네. 저희도 가끔 오는데 가끔이 아니죠. 황 선생님 나오면 친일파 아웃 뭐 이런 걸 옵니다.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친일파 어쩌다가 친일파가 되셔가지고 아마 일제 시대에 들어온 뭐 음식 소개하다가 친일파로 되시는. 아니 그런 댓글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교육구상 이렇게. 교육구상. 혹시 일본인인가? 일본인이 와서 어쨌든 이렇게. 저는 악플을 선생님이 받을 때마다 참 좋아요. 고맙습니다. 세상의 악플을 다 가져가세요. 이게 싹 모아가지고 예. 내일 한번 이벤트를 하려고 그래요. 이 동지는 원래 팥죽 먹는 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사실 먹는 게 아닙니다. 뿌리는 날이에요. 아, 팥죽을. 원래는 애군을 물리치다고 팥죽을 뿌리는 날이에요. 그렇죠. 이게 팥죽이 붉은색이고, 그러니까 붉은색은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동지는 겨울이 굉장히 밤이 길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악플을 쫙 모아왔던 것은 그렇죠. 동짓날 확 이렇게 그냥 그 동지 팥죽을 갖다가 그냥 팍착착착착착 이렇게 그냥 뿌려 그냥 잡기야 물러가라 뭐 이런. 제 생각에는 뿌리지 말고 드세요. 아니 그 팥죽은 뿌리는 용이에요. 먹는 용 아닙니다. 그래서 악플 자석 그렇게 불러드릴게요. 악플 자석. 이게 그 팥죽이 붉은색이니까 귀신을 쫓는다라는 것은 이제 뭐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붉은색이 이 풍습이 예전에 그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뿌리던 피를 뿌리고 했던 그런 것에 희생제의 연속선상이 있는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또 우리의 그 민간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아시아권 전체요, 뭐 중국이나 동아시아 전체에서 내려오는 그 인물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팥죽 가지고 애군을 물리치는 어떤 전통이 중국, 우리나라, 일본 다 있어요? 그 붉은색은 귀신을 쫓는다라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죠. 그 붉은 악마 있죠. 예. 그 치우
그 치우가 그 중국 그 신화 속의 인물만이 아니라 저 남중국에도 있고 우리한테도 있고 다 있는 이 동아시아의 전체의 신화 속의 인물이거든요. 붉은색. 이 치우는 전쟁의 신이고 이 치우가 나타날 때면 그 붉은 안개가 쫙 핀대요. 모든 전쟁을 다 이기는 신인데 이 붉은 안개가 쫙 피어오르며 치우가 나타나는 징조를 해요. 그래서 이 붉은색은 치우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이제 붉은 악마 그것도 이제 치우상을 가지고 와서 한국 축구가 무조건 다 이기기를 기원하면서 그러면 그 표준 응축을 환경 만든 말고 거거든요. 치유 환경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모든 악플러들 싹 끌어모아서 제가 팥죽 예. 팥죽을 몸에 바르세요 그러면. 환경 TV 하실 때 팥죽을 약간 몸에 얼굴에 약간 바르고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내일 밤에 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팥죽만 드시지 마시고 동짓날 모든 애군들을 물리친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팥죽을 한 옆에 숟가락 방바닥에다가 한번 슉 마당에 하죠. 마당에. 마당에 방바닥은 치워야 그 돼요. 예전에는 그게 이제 문 앞에 뭐 시간이 다 마당에 됐습니다. 올 장독대 한 이런 데 해 마지막 뿌렸거든요. 방송을 황교익 선생님과 하게 되네요. 그러네요. 악플 대장하고 올해 한 해 악플 있었던 저수지, 악플 자석. 애군들 다 이게 떨쳐내시기 네. 바랍니다. 다음 예. 주는 1년간 나왔던 게스트 중에 인상적인 분들 나옵니다. 예, 저는 1월 1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